늦은 재회. 김기훈 할아버지의 슬픈 사랑 이야기.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었던 동화같이 가슴 시린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처럼 잔잔히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내게는 남보다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살들,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점점 구부정해지는 어깨.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길어도 인생은 짧게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로는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며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저녁이면 은은한 국물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족해서 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30여 년이 내게는 충분히 소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떠난 뒤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남은 현실은 쉽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혼자 맞은 그 적막함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너무 큰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간 뒤 내 생활은 몇 년간 적막했습니다. 대낮에 전등을 켜두어도 어둠이 마음을 삼켰습니다. 부엌에는 혼자 먹기에 너무 큰 냄비들이, 거실에는 그녀가 즐겨보던 그림과 책들이, 침실에는 그녀의 베개와 이불이 그대로 남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속 정갈하게 개어놓은 옷들, 화장대 위에 낡은 립스틱, 부엌 서랍 속 그녀만 아는 위치에 정리된 수저들. 모든 것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더욱 고독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에 누우면 그녀의 작은 숨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나서 즐겁기도 했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더욱 고통스런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아내로서 그녀는 여전히 내게 영원히 최고의 동반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종종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망치듯 빠져들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남겨지면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고 싶은 모양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어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대학 시절 사진들을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훨씬 젊었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젊은 날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가슴은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대학 시절 만났던 첫사랑 문희. 오랜만에 그 이름을 입 밖에 소리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보다 3살 정도 어린 후배였던 그녀는 단숨에 그 시절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애써 마음속 깊이 단단히 묻어 두었던 그 이름 문희. 솔직히 아내와 결혼한 후에는 의식적으로 그 기억들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기억이더군요. 문희의 웃는 얼굴, 그녀의 목소리, 함께 걸었던 길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죽은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죽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둘만의 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밤늦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보면 가끔 문희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문희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직 나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 생각을 할 때마다 아내에 대한, 하필 젊은 시절 내 모든 것이었던 그녀가 왜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떠오른 걸까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토록 잔인하기만 합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이니까요. 어쨌든 나는 계속해서 문희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시절 첫사랑의 떨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이별의 아픔까지. 사랑이란 감정의 모든 것들을 그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내와 함께한 30여 년간의 행복만큼 문희와의 시간은.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민수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곧바로 그가 전한 소식은 내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기훈아, 혹시 문희 기억나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형의 망설이는 목소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문희가 병원에 누워 있어. 위암 말기래. 이미 병이 너무 깊어져서 의사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대. 순간 내 귀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고 다리 힘도 빠졌습니다. 나는 핑 도는 머리를 붙잡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야? 몇 달 전부터라는데 혼자 병원 다니다가 입원에 쓰러져서 입원했단다. 남편도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대.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희도 나처럼 혼자가 되었다니.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니.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솔직히 약간 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가봐야 할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나를 만나기 싫어하면 어쩌지? 병원으로 가는 길, 내 마음은 무겁게 요동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얼굴로, 무슨 명분으로 그녀 앞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병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병원 안으로 성큼 들어섰지만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박문희 씨 병실이 어디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검색한 후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503호, 504호, 505. 드디어 506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침내 506호 병실 문을 열자 문희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월의 자국이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훈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희야, 안녕? 처음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 수십 년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서먹함이 먼저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결국 돌아온 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한때 그토록 생기 넘치던 그녀가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날씨가 참 좋더라. 병원 음식은 입에 맞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런 사소한 말뿐이었습니다. 문희는 짧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응, 그럭저럭.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알려줬어.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괜찮아졌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그동안 잘 지냈지?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럭저럭. 넌 어떻게 지냈어? 우리는 그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문희는 나랑 헤어지고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3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몇 년 전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다 커서 결혼해서 출가한 딸도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아껴줬지. 딸도 결혼해서 이제 내 손주도 생겼어.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또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행복했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나눴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 결혼, 그리고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 자식도 없으니 이제 나 혼자지. 그 말에 문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별했기 때문에 오빠 마음 잘 이해해. 누구나 언젠가는 그렇게 다 혼자가 되나 봐.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문득 그녀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가 묻어난 손길이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우리가 각자 긴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조심스레 지난 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기억해? 처음 만났던 날. 1987년 여름 여의도 광장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 시위대 속에서 화염병이 터지고 연기와 혼란이 몰아치던 순간. 나는 그녀를 향해 뛰어들어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 뒤에 서 있어.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우리에게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련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연애를 시작할 무렵 도서관에서 책을 집다가 손이 겹쳐서 서로 민망하게 웃었던 기억. 그때 우리 둘 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엄청 빨개졌었지. 문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예전 그녀의 밝은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여름 방학에 함께 떠난 춘천 여행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던 순간, 논밭이 펼쳐진 풍경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던 것들. 오빠가 그때 말했잖아. 나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자고. 기억해. 작은 집에서 텃밭 가꾸고 살자고 했지. 비 오는 날 좁은 우산 아래 서로의 어깨가 스쳤던 설레임. 눈 오는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1989년 우리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해. 남산에 올라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 문희가 내 어깨에 기대며 물어봤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영원할 거야. 얼마나 순진했던지. 그때는 정말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집, 장미가 핀 정원, 그리고 함께 키울 아이들.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빠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요리를 하면 그 옆에서 오빠랑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그런 소박한 꿈을 문희도 가끔 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짊어져야 할 짐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지방과 나의 궁핍한 처지, 시대의 장벽이 우리를 갈라 놓았습니다. 문희 부모님은 그녀가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취업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딸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남자는 안 돼. 문희 어머니가 직접 나를 만나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문희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1990년 가을밤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계절이었지만 우리 관계는 겨울처럼 냉랭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울 젊은이들은 종로 YMCA 근처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문희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문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문희야. 내가 부족해서. 나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갑자기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봐. 문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배신감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렇게 그 마지막 만남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 문희가 내게 뭔가를 전하려 했지만 나는 눈물을 감추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광화문까지 뛰어갔습니다. 뒤돌아설 때 봤던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끝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병실에 누워있던 문희는 문득 낡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문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날 너무 빨리 떠나서 이 편지를 건네주지 못했어. 그래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평생 간직해왔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이 편지를 품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그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바랬지만 문장들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훈 오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아. 오빠와 헤어진다는 것도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아.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1987년 여름 여의도 광장. 그 혼란스러운 시위 속에서 화염병이 터지고 모두가 흩어질 때 오빠가 성큼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지. 그 순간 나는 내 삶 전체를 바꿔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어.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그 거친 상황이 이토록 로맨틱한 추억으로 내 머리에 남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해. 그 후 우리가 함께했던 빛나는 시간을 모두 다 기억해. 강변에서 웃던 날들, 버스 창가에서 서로 어깨를 기댔던 순간들, 남산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동틀역까지 대화했던 날들. 오빠와 함께라면 가난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 한때 나도 우리의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곤 했어. 작은 집에서 오빠 옆에 앉아 신문을 읽는 아침,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 저녁이면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아주 평범하지만 그것이 내겐 가장 큰 꿈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했지. 세상은 우리의 손을 쉽게 잡아주지 않았어. 우리는 각자 상황이 너무 달랐고 그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러면서 사소한 것들로 점점 멀어져가는 서로를 느끼면서 내 가슴 한편은 영원토록 텅 비어버렸어. 그렇지만 오빠,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줘. 오빠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이야. 오빠가 언제 어디서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오빠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어. 그것이 내 마지막 소망이야. 사랑한다는 말 이제야 제대로 전해주네. 사랑했어, 기훈 오빠. 정말 많이. 난 영원히 오빠를 기억할게. 1990년 9월 23일. 문희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손끝이 젖을 정도로 끝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녀의 마음이 그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온 그녀의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30년이나 늦은 사과였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이제라도 전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희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나빠졌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최대한 각별하게 보냈습니다. 함께 창밖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젊었을 때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을, 나는 사회생활의 고단함과 보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도 참 많이 고생했구나. 너도 마찬가지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헤어졌지만 이제는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문희의 딸 정윤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고 문희를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김기훈 선생님이시죠?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윤이는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문희가 내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엄청나게 사랑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해서 딸까지 둔 문희가 첫사랑 이야기를 딸에게 했다는 것이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겠지만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생전에 제 아버지도 두 분의 옛 추억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분이니까 모두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문희의 남편은 참 대인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첫사랑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 주었다니. 문희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난 행복해. 마지막에 오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가는 숨으로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문희야. 너 덕분에 비로소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마지막 날 문희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생에서는 꼭 우리 둘이 행복하자. 그래,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문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녘 정윤이로부터 걸려온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 겨우 며칠을 함께 보낸 후 다시 영원히 이별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문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 동료, 교사들, 친구들. 모두들 문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셨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어려운 학생들을 특히 잘 도와주셨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희는 나와 그동안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나는 장례식과 발인 끝까지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순간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워진 마지막 손끝의 온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딸 정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윤이는 문희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들을 내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추억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모든 것들이 그때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윤이는 문희가 평생 간직해왔던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음악 테이프, 함께 읽었던 책들, 우리가 찍은 사진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선생님과 함께 갔던 곳이라며 가끔 혼자 가셨어요. 그렇게 나는 문희가 좋아했던 노래, 소설, 작은 습관들 모두가 오래전 나와 함께한 기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희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다시 한번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정윤이는 그 후로도 종종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명절이나 문희의 기일에는 꼭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잘 계세요? 혼자 지내시니까 걱정돼요. 정윤이의 관심 덕분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윤이의 친아버지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문희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덧없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은 내 삶의 뿌리였고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서랍을 열어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종이는 점점 더 낡아가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문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혼자 집에 있으면 문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거실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올랐던 남산, 함께 걸었던 한강, 모든 장소들이 그녀와의 추억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사별한 내 아내와는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추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모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웠던 1987년의 여의도, 1989년의 찬란한 여름, 1990년 가을의 이별, 그리고 30여 년 뒤 다시 만났던 병실.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별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나 공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 이제 문희는 세상에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나기도 합니다. 꿈속의 문희는 언제나 젊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다시 만나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함께 미래를 꿈꿉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꿈속에서 문희가 내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나면 현실의 공허함이 밀려오지만
그 말이 주는 위로는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는 70살,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문희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녀의 딸 정윤도 내 곁에 있습니다. 첫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품은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프고 그립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희야,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해줘서, 거기서도 꼭 행복하게 지내야 돼. 다음 생에서 다시 꼭 함께하자. 2024년 가을 서울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너의 첫사랑 기훈이가